자, 이번에는 교정적 정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웠죠. 시정, 교정.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즉, 공정한 처벌, 그리고 보상.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형벌과 배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응보주의적 관점입니다. 응보주의는요, 상응하는 복을 말합니다. 이 응보주의는 상응하는 보복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딱 같은 만큼의 동일한 해를 끼쳐서 보복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 저울을 떠올리면 돼요. 저울을. 즉, 범죄 행위가 일어났어요. 어떤 형벌이 정의로운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저울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저울에 범죄가 올라가면 범죄 있는 쪽에 이렇게 저울이 내려가겠죠. 그것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동일한 해를 주는 그러한 형벌을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공리주의는 범죄자의 교화, 범죄 예방 등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 공리주의 하면은 공공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이 핵심이죠. 범죄자 교화, 범죄 예방, 이것이랑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밑에 형벌 중에서도 단 하나뿐인 인간의 생명을 결국에 앗아가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굉장히 심하죠. 자, 한 명씩 이제 주요 사상가들의 그 내용을 알아볼 텐데, 먼저 벤담. 벤담은 기본적으로 폐지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폐지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즉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면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데, 뭔 말이냐?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게 입법의 원리다. 그러나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는 해악이다. 왜?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오직 더 큰 해악을 제거하리라는 보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될 뿐이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점, 다른 말로 범죄 예방, 본보기를 통한 범죄 억제, 범죄 예방. 아니, 저런 잘못을 하니까 사형을 당했네? 그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범죄 예방, 곧 사회 전체의 이익이 증진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범죄자 교화는 이 사형제도에서는 나오지 않죠. 왜냐? 교화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공리주의 형벌이 비례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사회 전체 이익 증진 관점에서 봅시다. 형벌의 해악, 형벌 일단 고통이죠. 형벌을 주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해악은 맞습니다. 공리주의 관점에서. 근데 형벌이 방지할 해악,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게 더 높아야 되냐?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더 높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도둑질을 해서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를, 근데 막 그걸로 막 70년형 뭐 이런 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아래 위법 행위로부터 얻는 이익이 형벌로 인한 고통보다 형벌로 인한 고통이 더 커야 됩니다. 이것도 비례에 맞춰줘야 돼요. 왜냐? 예를 들어 위법 행위,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서 예를 들어 100억만큼의 사기를 쳤어요. 근데 형벌이 뭐냐면은 감옥에 한 1개월 있다 와요. 1개월 100억?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형벌의 목적,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베카리아입니다. 위에서 벤담도 공리주의자였죠. 베카리아도 공리주의 관점, 그리고 또 하나 사회개혁론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베카리아는 사형제도 폐지론입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사람 공리주의 입장에서 당연히
사회 전체 이익의 증진, 이걸 강조하겠죠. 쉽게 얘기하면 본보기를 통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 형벌을 이제 베카리아는 비교를 하는데, 자, 형벌 중에서 사형제도와 종신, 죽을 때까지 영원히 노동하는 종신노역 형벌,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일단 사형제는 굉장히 강도는 한 번에 쾅 하고 이제 다가오겠죠. 목숨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충동은 굉장히 강하게 와요. 그러나 망각,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거다. 그래서 범죄는 다시 재발될 거다. 망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종신노역형, 강도는 약하지만 지속도가 훨씬 더 강하다. 사형제도의 뭐 강도 효과 어느 정도 있겠지만 이거 망각, 잊어버린다. 결국엔 지속도, 반복된 인상을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노역형, 공개적,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종신노역형 하는 모습을 도시 한가운데 교도소를 지어서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형벌 중에 사형제도와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카리아는. 즉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건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다. 일시적인 충동보다는 반복된 인상을 통해 계속적으로 자극받는 것, 그것이 범죄 예방 효과에 훨씬 더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론 입장에서는 어떤 말을 하는지 이제 볼 텐데, 사회계약론을 이제 배우기 전에 이 밑에 루소, 다음에 배울 루소도 사회계약론 입장이거든요. 사회계약론 입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사회,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 그것을 우리는 자연에서 살아가는 자연 상태라고 합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지켜야 될 어떤 규칙, 이 존재는 합니다. 자연법이라는 규칙이 존재는 해요. 그런데 이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긴 거야.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야,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 좀 문제가 크다. 우리 계약, 합의, 동의를 통해서 일정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법,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법을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정법이 적용되는 국가 안에서, 정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되자. 하는 게 사회계약론의 기본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회계약을 할 때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여긴 국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법적으로, 자연법이라는 거 어떤 자연의 규칙이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본인에게 달려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무한한 자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이것 중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무한한 자유, 자연 상태에서 누리던 그 무한한 자유를 포기하고 그거를 국가에 양도해서, 국가 너가 법에 말하는 것에 내가 따를게 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때 누리던 그 자유를.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권을 넘기지 않는다. 그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건데, 국가의 자기 생명을 박탈해도 된다는 그 생명권을 양도한다. 사형제도를 오케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형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한 시민에 대해서 국가가 일으킨 전쟁일 뿐이다.
그래 또 하나 법은 살인을 금지하는데 사형제도는 법이 또 살인죄를 범해? 그거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전부 다 사형제도의 폐지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소는 사회계약론 입장에서 사형제도에 찬성을 합니다. 사형제도 존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라고 하면 관점이 달라요. 베카리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누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국가인데 자기의 생명권 이거 빼앗아도 된다고 누가 자기 생명권을 국가에 줄 수가 있냐. 말이 안 된다. 생명권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고 사형은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루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누가 자신이 범죄자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 보존을 위해 즉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에 동의할 뿐이다. 그래서 생명권을 양도하는 거다. 아니 생명권을 생명권을 양도하면 자 범죄자는 즉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기에 이걸 법적으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그 국가에서 자기의 생명권, 즉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범죄자가 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면 살인자가 없어야 되죠. 나는 살인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살인자의 사형을 처한다. 이렇게 센 형벌이 있어야 자기의 생명을 훨씬 더 잘 보존할 수가 있지. 그래서 자기의 생명권을 양도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빼라. 자기의 생명 보존을 위해 생명권, 모든 사람의 생명권, 나를 포함해서 나도 살인자가 되면 근데 그럴 리는 없지만 이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하는 거다. 즉 생명 보존을 위해 국가는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준다. 모든 사람은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들이 사형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 하는 사람은 만약에 자기 자신이 살인자가 된다면 자신의 생명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자는 스스로 법 바깥에 있고 산 것이므로 자연상태, 원시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죽음에 처할 수 있다. 자, 자연상태에서는요 살인이 일어나도요 처벌하고 뭐 이럴 만한 그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는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 적일 뿐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네요. 또 하나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루소 하면 떠올려야 될 게요 요 일반 의지라는 겁니다. 일반 의지. 일반 의지가 뭐냐면요 일단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쌤이 동그라미 친 거는 특수의지입니다. 특수의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특수의지예요. 그리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여러 사람들 다 특수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의지 중에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 이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는요, 요 사익 대 공익의 관점이 아니에요. 대립구조 아니에요. 대립구조. 요 사익과 공익의 구조가 아닙니다. 사익 안에 공익이 들어갑니다. 사익 안에 공익. 이런 거 있죠. 대한민국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잘 되면 결국에 내 연봉도 같이 오를 거야. 우리 학교가 뭐 잘 되면 내가 우리 학교 출신인 걸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쭉 같이 가는데, 자, 이제 국가 안에서 A, B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요.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일반 의지는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 공공의 이익,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하고요. 이 일반 의지는 뭐라고,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나라의 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법에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일반 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를 당연히 법으로 규정을 하겠죠. 그 나라의 법으로. 그런데 이 법에 따를 때 핵심은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 의지도 나의 특수 의지, 나의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 안에 있었죠. 이 법도 나의 의지로 만든 겁니다. 즉, 내가 만든 법에 내가 따른다? 그것도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루소는 얘기를 해요. 이 루소에게 칸트는 자기가 세운 이 법에 자기가 따르는 것이 자유다. 여기에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본인의 그 자유로운 인간의 그 실천 이성을 바탕으로 세운 도덕 원칙에 자기가 따른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벤담은 기본적으로는 폐지론, 그러나 경우에 따라 허용. 베카리아는 폐지론, 루소는 존치론, 즉 사형제도의 찬성. 그럼 마지막으로 칸트도 찬성입니다. 국가가 해체하기로 했다. 그럴지라도 사형수가 있다면 반드시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형제도에 찬성을 하는데,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찬성을 하는 겁니다. 자, 스스로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 상응하는 보복을 가하는 것, 그것이 상응하는 보복, 응보주의다. 형벌이란 행해진 범죄의 사악성에 비례하여, 자, 비례하여라는 이제 이 문구가 앞에서 우리 공리주의, 벤담에서도 배웠었죠. 공리주의에서도 나오고요. 뭐 그런 거 있었죠. 형벌이 일으키는 해악보다 형벌로 인해서 예방할 범죄 예방 효과, 그것이 더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비례관계 배웠었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칸트에게서도 나옵니다. 자,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은 사형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보주의 하면은 쌤이 저울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저울. 일단 왼쪽에 이렇게 쓰시다. 법을 통한 공적 정의의 실현. 이것은 동등성의 원리 실현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저울로 그림을 나타내자면 형벌이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예를 들어 모욕을 했어,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났어. 그럼 저울이 모욕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거를 모욕이랑 똑같은 만큼의 형벌을, 이거 같다 해요. 모욕이랑 똑같은 만큼의 형벌을 가해서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게 칸트에게 있어서 이것이 동등성의 원리 실현이고, 법을 통해 우리가 공적 정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저울을 맞출 수 있는 건 무엇뿐이다? 사형뿐이다 라면서 살인에 대한 사형제도에 찬성을 합니다. 또 하나 밑에 신기한 말을 하네요. 형벌은 정원 명령이다.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
사회 전체를 위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형벌을 가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자,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기에 따라 쓰면서요, 이해를 해봅시다. 우리 정언명령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 인간이 행위를 결정할 때 크게 자연적 경향성과 실천 이성 중 한 가지에 따라서 행위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연적 경향성은 어떤 순간적인 충동, 본능, 욕구, 감정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우리는 그 다음 실천 이성은 저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성을 발휘해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세운 다음에 그 자신이 세운 보편적 도덕 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람, 존엄한 사람으로서의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우리의 실천 이성은 인간들이 자연적 경향성에 따르지 말고 내 명령에, 내 말에 따라 라는 차원에서 자기 자신에게 항상 명령을 내립니다. 실천 이성의 명령이라고도 하는 이 정언 명령. 이 내용이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언 명령, 조건적인 가언 명령과 그때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죠. 오직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즉 보편적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직 그 행위가 옳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해야 된다. 다른 조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옳으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그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 동등성의 원리의 실현의 차원에서 오직 그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이 옳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 범죄자 자신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아니라 그냥 이게 옳으니까 의무의 관점에서 그 형벌을 가해야 한다. 이런 느낌에서 형벌은 정언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형은 살인범을 목적 자체로 존중하는 형벌이면서 살인범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래.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 두 번째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죠.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이와 관련된 원전, 참고 서적에 나와 있는 글들을 봅시다. 공적 차원에서의 정의는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모욕한다면 너 자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왜? 모욕이란 똑같은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거니까. 네가 그 사람을 죽인다면, 어떤 사람을 죽인다면 너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너의 사적 판단이 어찌됐든 공적 정의는 법정에서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탈리오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이야기하죠. 응보법, 동일한 해를 끼치는 그런 차원에서 보복을 하는 동해보복법, 이것만이 옳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에 충족을 위한 대체물 없다. 살인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 오직 사형뿐.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그것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또 위에 신기한 말이 나와 있어요.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가혹행위에서, 거기에다가 쓰세요. 예를 들어 죄책감,
모든 가혹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 표시해 놓을게. 이것도 좀 이따 이해할 거예요. 위에서랑 같이. 그 다음 밑에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사회를 위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고 그가 오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물건처럼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생등적 인격성은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한 선고를 받을지라도 물권의 대상, 즉 물건처럼 수단으로서 대해지는 것을 방어해 준다. 이게 뭔 말이지? 자, 지금 봅시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해결 안 돼요.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도 이해 안 돼요. 그 다음에 생득적 인격성, 시민적 인격성, 이게 뭔 말이지? 이것도 이해 안 돼요. 자, 봅시다. 일단 칸트는 루소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가 이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는 걸 세울 때 실천 이성으로 자신이 세운 도덕 법칙에 따라 자기 자신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루소에게 아이디어를 얻었던 이 칸트는요, 또 사회계약론 관점에 이 사람도 사실은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 자신이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법에 스스로 따라야 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범죄자는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사회에서 다 같이 살아갈 때 스스로 스스로 시민으로서 함께 만든 법에, 스스로 세운 법에, 함께 만든 법에 함께 따른, 자기 자신을 포함해 함께 따른다 라는 시민적 인격성을 갖고요. 이건 인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도덕의 영역에서는 자기의 안에서, 그냥 오로지 이성 능력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생득적 인격성. 일단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범죄자가 된다는 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하고요. 그러나 범죄자도 생득적 인격성은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살인범의 인간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자, 봅시다. 범죄자는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법을 만드는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시민이랑 범죄자랑은 범죄자는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아. 오직 시민만이 그 사회의 법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날아가고요. 오로지 뭐만 받냐면 형벌을 받는 그런 어떤 수동적, 능동적인 모습이 날아가서 그런 수동적인 모습밖에 안 남아. 이게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한 그 범죄자로서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 생등적 인격성은 그래도 갖고 있죠. 그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범죄 행위를 했어요. 쌤이 앞에서 뭐라 그랬죠?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사람은 인격으로서 목적으로 대해야 되는 인간 존엄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운 도덕 법칙에 자기 자신이 따른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한 행동을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 즉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될 때 진짜 내가 내 스스로 세운 원칙에 따라 사는 자율적인 사람, 존엄한 그런 인격으로서의 존재이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형벌을 주지 않으려고 해. 즉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이게 날아가죠. 즉 이거 지우기가 애매한데 여기서 이 왼쪽이 날아갔던 것처럼 이 도덕의 영역에서 오른쪽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지 않으면. 그 형벌을 가하지 않은 게 이 사람을 오히려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가혹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인간으로서 존중을 해준다면 이 사람이 한 범죄 행위를 스스로에게도 적용, 즉 범죄 행위랑 동등한 범죄 행위와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차원에서의 형벌을 가해줘야 됩니다. 책임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칸트는 베카리아를 비판을 하는데, 베카리아는 인도주의적 그 동정심에서 사형제도를 반대로 주장을 하는데, 사형은 근원적 시민계약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기라는 때문이다. 즉 베카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사회 계약을 하는데 자기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자기 생명권을 그 국가에 넘길 수 있냐. 그러니까 사형제도 말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법의 왜곡이다. 왜? 누구도 그가 형벌을 의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혹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일 뿐이다. 칸트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은 뭐냐면요,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해 주는 것이에요. 즉 그 저울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일 뿐이야. 자,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칸트가 봤어. 이거 쓰고 지울게요. 베카리아는 이걸 봤어. 그러니까 사형제도 이거 너무 뭐 인도주의적 그 동정심, 이거 너무 불쌍해. 너무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여긴 것 같다. 근데 본인이 보려는 거 이 형벌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칸트인 본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다. 여기에 동등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은, 저울의 균형추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형뿐이었을 뿐이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부분에. 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칸트 끝났으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웠던 관련된 원전들의 내용을 볼게요. 자, 베카리아 첫 번째는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범죄 예방 효과의 차원에서 사형제도보다 종신 노역형이 낫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좀 애매해. 뭐야, 선생님, 특수의지, 일반의지, 루소에서 아까 봤잖아요. 여러분, 루소에서는 일반의지라고 우리 배웠었죠. 일반의지. 둘 다 사회계약론의 관점이 있죠. 베카리아는 일반의사라고 보통 구분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나오더라고요. 자기의 생명권을 누가 이렇게 국가에 양도를 하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인간은 그 자살할 권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권리도 없다. 즉 생명권 자체도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 그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고, 또 하나, 살인을 미워하고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살인죄를 범하는,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사형이라는 건 한 사람의 시민의 생명을 빚는 국가의 전쟁일 뿐이다. 혹시나 이 밑에 쌤이 추가로 사형제도를 그래도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밑에 써놨는데 중요하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는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루소 봅시다. 루소. 사람은, 자, 베카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베카리아, 질문이 잘못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 수도 있다. 화재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자, 화재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는 사람 초점을 봅시다. 이 사람, 지금 베카리아는 이제 루소가스 이런 거예요. 너 왜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냐? 즉, 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냐? 이거 말이 되느냐? 문제는 뭐냐? 지금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는 게 초점을 맞추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사람은 화재를 피하려고 창문으로 몸을 내던지는 거다. 생명을 포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화재를 피하려고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포기의 관점, 이거 베카리아 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즉,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에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계약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살인자로부터 살인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살인자가 안 될 거니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케이를 하는 거다. 우리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 기꺼이 사형받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우리가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가의 조건부 선물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생명 보존을 해주는 것, 예를 들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걸 해주는 거는 뭐냐면 일단 조건부, 모든 사람의 생명 보존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대신에 너가 살인자가 된다면 너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그 조건에 너도 동의하는 그 조건부가 들어간 상태에서 너의 생명 보존, 너가 살인자가 되지 않으면 너 생명 보존 대신에 가능하게 해줄게, 이런 거다. 그는 조국의 법을 위반함으로써 그 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서 야 베카리아랑 다르죠? 조국에 대해 전쟁을 너가 일으키는 거다. 범죄자가 처형당할 때는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다. 이 처벌은 너가 사회계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거다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칸트 봅시다. 칸트. 형법률, 즉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사람은 법에 처벌받는 자와 동일한 인격일 수 없다. 즉 범죄자는 시민적 인격성이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범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 즉 이 사람 범죄자라고 해봅시다.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라면 법을 공동 입법자로서 같이 만들고 같이 만든 법에, 즉 나 자신이 만든 법에 나 자신이 따르는 이러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근데 뭐다 범죄자가 되었으면 대신에 이 시민적 인격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이 법에 따라 형벌을 받는 범죄자는 존재해도 이 사회에서 법을 함께 만드는 공동 입법자로서의 시민적 인격이라고 불리는 건 이건 날라간다. 베카리아가 누가 그 자신의 생명권을 빼앗는 법에 오케이를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시민적 인격성이 날아간 사람인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관점 그거 적용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또 베카리아를 또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법의 왜곡이다? 너 아예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교정적 정의. 우리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형제도, 요걸 좀 더 이제 깊게 우리 생각을 해봤죠. 공리주의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폐지론, 그러나 경우에 따라 허용하는 벤담. 폐지론이 베카리아. 베카리아는 근데 공리주의적 관점에도 사회계약론 관점에서 생각했었죠. 루소는 베카리아와 같이 사회계약론적 관점이지만 사형제도의 찬성, 존치 필요하다 얘기하고요. 칸트도 사형제도의 찬성, 존치론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